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말 못하는 슬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조선 땅 남쪽 지리산 자락이 굽이굽이 감싸 안은 외진 마을에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라 자부하는 최진사 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 지붕은 하늘을 찌를 듯 위세가 당당했으나 그 거대한 대문 안으로 흐르는 공기는 한겨울 삭풍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저절로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날씨 탓만이 아니라 그 집안 특유의 서늘하고 엄격한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넓고 황량한 최진사댁의 가장 구석진 곳,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부엌에는 이 집의 며느리인 명주가 쪼그리고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명주의 이마에는 이미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였기에 오로지 거친 숨소리와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명주의 손목에는 어릴 적 겪은 화상으로 인해 생긴 흉측하고 붉은 흉터가 지렁이처럼 꿈틀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인 최씨 부인은 이를 두고 집안의 복을 갉아먹는 흉조라며 틈만 나면 타박을 주곤 했습니다. 명주는 자신의 손목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남들처럼 소리내어 울 수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저 소매를 길게 늘어뜨려 그 흉터를 감추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치 않아 그녀에게 말을 뺏어간 대신 남들이 갖지 못한 귀한 재주를 하나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기가 막힌 미각과 후각이었습니다. 명주는 밥 짓는 냄새만 맡고도 쌀알이 얼마나 익었는지 단번에 알아챘고 장독대 뚜껑을 열지 않고도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만으로 장이 잘 익어가고 있는지 혹은 상하고 있는지를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음식은 거칠고 투박한 재료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깊고 따뜻한 맛을 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안방마님인 최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찢으며 부엌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얘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국을 끓이지 못한 게냐? 굼벵이도 너보다는 빠르겠다. 부엌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씨 부인이 들어서자 명주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 경멸로 가득 차 있었고 명주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해 더욱 몸을 움츠러들었습니다. 명주의 남편인 이수는 몸이 약해 방 안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는데 그는 아내의 고통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기에 눌려 한마디도 거들지 못하는 유약한 사내였습니다. 이수는 가끔 명주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지만 막상 어머니가 명주를 쥐잡듯 잡을 때면 슬그머니 시선을 돌리거나 헛기침을 하며 외면하곤 했습니다. 명주에게 남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고함보다 더 뼈아픈 상처가 되어 가슴 깊이 밝혔습니다. 그날은 최진사댁에 중요한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먼 친척들까지 모이는 자리라 며칠 전부터 집안은 제수용품을 장만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명주는 새벽부터 일어나 쉴 새 없이 떡을 치고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에 명주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탕국을 끓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기에 명주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국간을 맞추었습니다. 소고기와 물을 넣고 푹 끓인 국물에 직접 담근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리자 부엌 가득 구수하고 깊은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냄새만으로도 조상님들이 기뻐할 만한 훌륭한 마심을 알 수 있었기에 명주의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 차가운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잠시의 안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탕국이 담긴 뜨거운 녹그릇을 소반에 받쳐들고 사랑채로 향하던 명주는 며칠간 쌓인 피로로 인해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아찔함과 함께 발이 꼬였고 그녀의 손을 떠난 녹그릇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엄숙하던 제사 분위기를 단숨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명주의 치맛자락과 손등을 덮쳤지만 그녀는 뜨거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은 명주의 귀로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혀를 차는 소리가 들이닥쳤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벌컥 열리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최 씨 부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명주를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재수 없는 년을 보았나. 감히 조상님들 제삿날에 그릇을 깨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 씨 부인의 고함 소리는 천둥처럼 마당을 울렸고 친척들은 쑥덕거리며 명주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벙어리가 들어오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손목에 흉터가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등등의 비수 같은 말들이 명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명주는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기 위해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날카로운 사기 조각에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외치고 있었지만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는 쇳소리 같은 신음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제사가 끝난 후에도 명주는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 이수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명주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 건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명주는 퉁퉁 부은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에 베인 상처를 감싸주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그녀의 울음소리를 대신해주는 듯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이 명주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냄새를 잘 맡는 코와 맛을 잘 보는 혀, 그리고 흉터진 손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토록 모진 시련이 그녀를 더 넓고 따뜻한 세상으로 이끄는 폭풍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지리산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최진사댁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최진사댁에는 먹구름보다 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잔병치레가 잦았던 남편 이수가 갑작스레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진 것입니다. 의원들이 줄을 지어 드나들며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려 먹였으나 이수의 차도는커녕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만 갔습니다. 집안에는 약다리는 냄새와 근심 어린 한숨 소리만이 가득 찼고 최 씨 부인은 아들의 머리맡을 지키며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세가 깊어지자 이성을 잃은 최 씨 부인은 결국 용하다는 무당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구판이 벌어지던 날 마당에는 서슬퍼런 작두가 놓이고 요란한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고요하던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화려한 오방색 옷을 입은 무당은 펄쩍펄쩍 뛰며 방울을 흔들어댔고 기괴한 주문을 외우며 집안 곳곳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명주는 부엌 구석에 숨죽여 앉아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한참을 뛰놀던 무당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퀭한 눈으로 부엌 쪽을 노려보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저기 부정을 타는 것이 숨어 있어. 집안에 흉한 살이 끼어 아들의 명주를 갉아먹고 있구나. 최 씨 부인이 벌벌 떨며 무당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명주가 있었습니다. 무당은 혀를 차며 독사 같은 눈빛으로 명주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녀는 태어날 때부터 재수 없는 팔자를 타고났어. 목소리를 잃은 것도 모자라 손목에 붉은 뱀을 감고 있으니 그 음기가 양기를 잡아먹어 집안의 대가 끊기게 생겼단 말이다. 당장 저 흉물을 내치지 않으면 아들은 사흘을 넘기지 못할 것이야. 무당의 서슬퍼런 호통에 최 씨 부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맹목적인 집착은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연민조차 깡그리 태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명주는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명주의 짐이라곤 낡은 보따리 하나 챙겨주지 않은 채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는 요물아.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대문이 쿵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명주의 인생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혹겹 저고리에 얇은 치마 하나만을 걸친 명주는 살을 애는 추위에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명주는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비며 벙어리 냉가슴 앓듯 쉰 소리를 내보았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릴 줄 몰랐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들의 쾌차를 비는 독경 소리만이 희미하게 흘러나올 뿐 며느리의 얼어가는 생명에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점차 사라지고 살같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오자 명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이곳에서 얼어 죽느니 차라리 산짐승의 밥이 되는 게 낫겠다는 체념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눈은 발목을 덮고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산길을 명주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귀신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나뭇가지들은 앙상한 손을 뻗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는 듯 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어 흐르지 않는 뺨 위로 차가운 눈송이만이 계속해서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명주의 눈앞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 따뜻하다. 명주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눈밭 위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눈이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채 깊고 긴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며 세상의 비정함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산 중턱에 있는 낡은 가마터에는 괴짜 옹기장이라 불리는 덕구 영감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번잡함을 피해 산속에 은둔하며 오로지 흙과 불만을 벗삼아 살아가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던 덕구 영감은 짐승의 울음소리와는 다른 희미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혀를 끌끌 차며 낡은 등불을 집어들고 눈보라치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 험한 날씨에 어떤 미친놈이 산을 탄단 말인가. 투덜거리며 눈길을 헤치던 덕구
영감의 눈에 언덕 아래 쓰러져 있는 희끗한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눈 덮인 바위인가 싶었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덕구 영감은 깜짝 놀라 서둘러 눈을 털어내고 명주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미 숨소리는 끊어질 듯 미약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런 쯧쯧 어린 것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누. 아직 저승사자가 데려가기엔 이르다. 덕구 영감은 지체 없이 명주를 둘러엎었습니다.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부진 등 위로 명주의 축 늘어진 몸이 실렸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마터 옆에 딸린 자신의 오두막으로 내달렸습니다. 오두막 안은 흙벽과 아궁이의 온기로 훈훈했고 덕구 영감은 명주를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온몸을 녹이기 위해 마른 수건으로 명주의 젖은 머리카락과 손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초를 달인 따뜻한 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굳게 닫힌 명주의 입술 사이로 조심스레 흘려 넣었습니다. 명주의 창백한 얼굴에 핏기가 조금씩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덕구 영감은 밤새도록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는 이 가엾은 여인의 기구한 사연을 짐작해 보려 애썼습니다. 이튿날 정오가 다 되어서야 명주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낯선 천장, 흙내음과 나무 타는 냄새가 섞인 투박하지만 포근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쑤셔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덥수룩한 수염의 노인이 김이 나는 질그릇 대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주는 겁에 질린 눈으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깨어났느냐? 겁먹을 것 없다. 나는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가 아니니라. 덕구 영감은 무뚝뚝하지만 어딘가 따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대접을 명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죽지 않으려면 속을 채워야지. 대접 안에는 묽게 끓인 흰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주는 망설이다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뜨자 구수한 곡기의 맛이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명주가 정신을 좀 차리자 덕구 영감은 그녀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 손목의 흉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그는 대충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흉터와 장애를 보고 혀를 찾겠지만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덕구 영감의 눈은 달랐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흙의 본질을 꿰뚫어 보듯 그는 명주의 맑고 깊은 눈망울 속에 숨겨진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냐? 덕구 영감의 물음에 명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모아 감사의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덕구 영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갈 곳이 없으면 몸이 나을 때까지 여기 있어도 좋다. 대신 밥값은 해야 한다.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다시 흙을 반죽하러 나갔습니다. 명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안도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거두어준 이 낯선 노인에게서 난생 처음 아버지의 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명주와 덕구 영감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명주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고 산나물을 캐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끓인 된장국을 처음 맛본 날 덕구 영감은 숟가락을 멈추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짭짤하기만 하던 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져 내는 깊고 조화로운 맛,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은 위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구 영감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주워온 이 아이가 단순히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흙이 불을 만나 도자기가 되듯 귀한 재주를 품고 있는 보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명주가 밥상을 차릴 때마다 넌지시 물레 돌리는 법이나 불 조절하는 법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명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고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최진사댁에서는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진정한 자유와 평온함이 깃든 미소였습니다. 산속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매서웠지만 가마터의 흙집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세상이 버린 벙어리 며느리와 세상이 잊은 괴짜 노인 두 소외된 영혼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인연의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세상은 아직 명주를 잊지 않았고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산 골짜기에도 마침내 겨울이 물러가고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초록색 새순이 돋아나 생명의 춤을 추었습니다. 명주가 덕구 영감의 가마터에 머문 지도 어느덧 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핏기가 돌아 복숭아꽃처럼 화사해졌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눈동자는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깊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주는 산나무를 캐러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신비로운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을 한 모금 마셔보니 혀끝을 감도는 단맛과 알싸한 미네랄의 기운이 온몸을 짜릿하게 깨우는 듯했습니다. 명주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물이야말로 장을 담그기에 하늘이 내린 최상의 재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덕구 영감에게 부탁하여 가장 좋은 콩을 구했고 정성스레 콩을 삶아 메주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주의 손은 마치 마법을 부리는 듯했습니다. 잘 삶아진 콩을 절구에 찢는 소리는 규칙적인 엇박자를 타며 산속에 울려 퍼졌고 네모나게 빚어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메주들은 따사로운 봄볕과 바람을 맞으며 꾸들꾸들하게 익어갔습니다. 명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메주를 살피며 마치 자식을 돌보듯 정성을 쏟았습니다. 덕구 영감은 그런 명주를 보며 묵묵히 그녀를 위해 숨쉬는 온기를 빚었습니다.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장을 담그는 날, 명주는 신비의 샘물에 소금을 풀고 잘 뜬 메주를 덕구 영감의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쑥과 고추, 대추를 띄워 부정을 막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장독 뚜껑을 덮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장이 익어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마터 마당에 놓인 장독대에서는 미미하지만 그윽한 향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가 빚어낸 세월의 향기였습니다. 드디어 장독을 개봉하는 날, 덕구 영감과 명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명주가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그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깊고 풍부한 향기가 폭발하듯 솟아올라 가마터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달콤하고 짭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그 향기는 코끝을 지나 뇌리 깊숙이 밝혔습니다. 덕구 영감은 손가락으로 장을 찍어 맛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맛은 내 평생 이런 맛은 처음이다. 아니,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그리운 맛이 살아 돌아왔어. 무뚝뚝하던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혀로 느끼는 맛을 넘어 잊고 있던 기억과 영혼을 위로하는 치유의 맛이었습니다. 명주는 감격에 겨운 덕구 영감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목소리 대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맛이 세상에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명주를 내쫓은 최진사댁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참담해져만 갔습니다. 그해 봄 최 씨 부인은 여느 때처럼 장을 담갔으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장독 뚜껑을 열 때마다 고약한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장 위에는 하얀 골마지가 흉물스럽게 피어올랐습니다. 집안의 장맛이 변한다는 것은 가문이 기울 징조라 하여 예로부터 가장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최 씨 부인은 애꿎은 하녀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지만 이미 변해버린 장맛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남편 이수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토해내기 일쑤였고 입맛을 완전히 잃어 미음한 숟가락조차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명주를 찾았습니다. 여보, 물, 그 시원한 물 좀. 아들의 야윈 모습을 지켜보는 최 씨 부인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감돌던 서늘한 냉기는 이제 쇠락의 기운이 되어 거대한 기와집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명주라는 따뜻한 불씨를 제 손으로 꺼버린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다시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붉게 물들 무렵 한양에서 내려온 관찰사 행렬이 지리산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미식가로 소문난 관찰사는 긴 여정에 지쳐 입맛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마가 산 중턱을 지날 때쯤 바람에 실려오는 기이하고도 향긋한 냄새가 관찰사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멈춰라. 이 향기는 어디서 나는 것이냐. 관찰사의 명령에 가마꾼들이 멈춰섰고 그는 냄새를 따라 덕구 영감의 가마터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높은 분의 방문에 덕구 영감은 당황했으나 명주는 침착하게 관찰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반찬 대신 갓 지은 보리밥에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와 묵은 간장으로 무친 나물 반찬을 소박하게 차려냈습니다. 관찰사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이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관찰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입맛이 샘솟듯 살아나고 여독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천하일미로다. 임금님의 수라상에서도 맛보지 못한 깊은 맛이야. 이 장은 마치 약과도 같구나. 관찰사는 밥 2그릇을 개눈 감추듯 비우고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이 귀한 장을 만든 이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덕구 영감이 명주를 가리키며 그녀의 사연과 정성을 설명하자 관찰사는 크게 감동하여 명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말은 못하나 그대의 손은 천상의 언어를 구사하는구려. 이 장은 마땅히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할 보물이다. 관찰사가 떠나면서 남긴 말은 삽시간에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지리산 옹기 가마터에 말 못하는 여인이 만드는 황금 같은 장이 있다더라. 죽어가던 사람도 그 된장국 한 그릇이면 벌떡 일어난다더라 하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근 마을은 물론 저 멀리 읍내 장터까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가마터로 몰려들었고 명주의 장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구 영감의 가마터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을 사기 위해 줄을 섰고 덕구 영감의 옹기 또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명주는 이제 더 이상 구박받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재주로 당당하게 세상에 선 장담그는 명인이었습니다. 낡은 옷 대신 깨끗하고 고운 한복을 입은 명주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굴종이 아닌 깊은 맛을 품은 묵직한 위엄이 되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더니 지리산 옹기 가마터의 기적 같은 장맛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굳게 닫힌 최진사댁의 높은 담장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집안은 이미 흉가처럼 스산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은 뒤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남편 이수의 병세는 백약이 무효하여 이제는 오늘 내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음에 화가 병이 되었으니 약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입맛이라도 돌게 하여 기력을 찾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도입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그 소문에 약장을 구하려 하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하인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장을 파는 곳이 다름 아닌 덕구 노인의 가마터인데 그 장을 담근 주인이 바로 쫓겨난 아씨라 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씨 부인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내다버린 흉물이 천하의 명물을 만들어내는 귀인이 되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에 분노와 당혹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세우기엔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직접 가마터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내 며느리였으니 시어머니인 내가 가면 감히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그깟 장독 몇 개 뺏어오는 건 일도 아니지. 그녀는 여전히 명주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채 비단 옷을 차려입고 가마꾼들을 재촉하여 산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가마 안에서 그녀의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마터에 도착하자 최 씨 부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 모두가 명주를 우러러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전에 주눅 들고 초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운 못이 적삼을 입고 단아하게 앉아있는 명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빛났고 손짓 하나하나에는 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명주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죄인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당당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고 명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런 천한 것들과 어울려 무엇을 하고 있는 게냐. 당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자. 내 남편이 위독하다. 네가 만든 장이 약이 된다니 가서 남편을 살려내라. 최 씨 부인의 서슬퍼런 고함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명주에게 쏠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을 테지만 지금의 명주는 달랐습니다. 명주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씨 부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깊어서 최 씨 부인은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명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묵직하게 최 씨 부인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단호한 거절의 몸짓에 최 씨 부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악을 썼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미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는 죽어서도 최 씨 집안의 귀신이 되어야 할 몸이다.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덕구 영감이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어허, 어디서 행패인가. 이 아이는 이미 자네들이 죽으라고 내다버린 남이네. 눈보라 치는 밤에 짐승밥이 되라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며느리 타령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덕구 영감의 일갈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악독한 시어머니였구나. 천벌을 받을 위인들이네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 씨 부인은 돈주머니를 꺼내 명주의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 돈이 필요한 게로구나. 얼마면 되겠느냐. 이 장독들을 다 내놓아라. 내 돈으로
다 사겠다. 바닥에 흩어진 엽전들을 바라보는 명주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엽전 하나를 집어드는 대신 옆에 있던 표주박에 맑은 물을 한 가득 떠서 최 씨 부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이 물로 씻어내라는 무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정성스레 장을 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한 최 씨 부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행패를 부리려 했으나 관찰사가 보낸 포졸들이 나서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곳은 나라에서도 귀하게 여기는 명인의 처소요. 소란을 피우면 관하로 연행하겠소. 포졸들의 위협에 최 씨 부인은 결국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도망치듯 가마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그녀의 귓가에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와 덕구 영감의 호통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최 씨 부인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 이수는 마지막으로 명주야, 미안하다라는 희미한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며 최 씨 부인은 대성통곡했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그녀를 진심으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콧대 눕던 최 진사댁의 위세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하인들도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넓은 기와집에는 이제 늙고 병든 최 씨 부인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고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자신이 깨트려버린 그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행복을 뒤늦게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국 냄새, 말은 없어도 따뜻하게 데워져 있던 아랫목,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발로 차버린 복이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명주가 있던 부엌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 속에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반면 지리산 자락의 가마터는 날로 번창하여 작은 마을을 이룰 정도가 되었습니다. 명주는 자신처럼 세상에서 상처받고 갈 곳 없는 여인들을 거두어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장은 명주장이라 불리며 전국 각지로 팔려나갔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입맛을 되살렸습니다. 명주는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결코 거만해지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주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을 무렵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가마터 마당에 명주와 덕구 영감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가득 놓인 수백 개의 장독들은 가을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하게 퍼지는 장 냄새는 세상 그 어떤 꽃향기보다 향기로웠습니다. 이제는 허리가 굽은 덕구 영감이 명주를 바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좋은 날이구나. 네가 처음 내 등에 업혀올 때만 해도 솜털 보송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천하제일의 명인이 되었어. 명주는 주름진 손으로 영감의 손등을 따스하게 감싸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제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드리워지고 처마 및 풍경이 딸랑이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마침내 단단하고 향기로운 장마처럼 깊어진 명주의 인생은 그렇게 지리산 자락에서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이는 복을 받고 남을 해하려는 이는 결국 자신의 덫에 걸린다는 이 소박한 진리를 명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많이 깊었네요. 창밖에는 아직도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꿈속에는 명주의 된장국처럼 따뜻하고 구수한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